먼저 우리가 동양 철학하면 노자, 공자, 습가, 그죠? 습가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면 세 분이라고 봅니다. 이 세 분들의 인간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너무나 많은 그 철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좀 오늘은 미약하게 인간관이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노자의 인간관은 성인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죠? 성인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성인은 언제나 사람을 잘 구하고 사람을 버리지 않고 항상 사물을 잘 구해서 사물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은 불선인의 스승이고 불선인은 선한 사람의 자료가 된다라고 이렇게 도덕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번 글을 보면 나쁜 짓을 하면 당연히 나쁜 결과를 낳는다라는 어떤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얘기한 인과응보라는 얘기겠죠. 그죠? 뿌린 만큼 거두드린다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성인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말입니다. 또 지족 현덕의 인간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자는 그래서 공을 이룩하고 이름을 떨치더라도 몸이 거기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밖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는데 힘쓰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했어도 거기 남아서 복락을 향유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다? 도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동양 철학에서 인간은 결국 신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도를 통하면 나도 인간도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론으로 같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함을 아는 자는 풍요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 겸허, 그죠? 그래서 만족자, 불만족자, 우리 늘상 행복 행복 지도사, 교육사, 상담사, 나눔사 과정을 통해서 늘상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족함을 아는 자는 풍요롭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뭘 좋아한다? 물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물을 좋아해야 될까요? 산을 좋아해야 될까요? 네, 물과 산을 다 좋아해야 되겠지만 지혜는 결국은 뭐다?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물은 아래로 스며든다는 겁니다. 최고의 밑으로 낮춰줘야지만 그 물이 그쪽으로 향해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최대한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이 머무르지 않으면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계곡이 된다는 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천하 만민을 이롭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안다고 하는 자는 명철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똑똑하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은 뭐다? 그렇지 못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억지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막론하고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오래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누가 등 떠밀어서 가라 하면 왔겠습니까? 못 오죠. 그죠? 스스로 하고 싶고 내가 그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을 안 자면서까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이 머무르지 않으면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 이런 아주 깊은 인간간의 사실은 우리가 평범한 우리로서는 굉장히 힘든 학문이긴 하지만 또 찬찬히 살펴보면 결코 그게 또 특이하거나 또 결코 더 뭡니까? 차별화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늘상 우리가 해오던 어떤 그런 게 동양 철학에서도 똑같은 어떤 지혜로운 어떤 인간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자연 속에 안겨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기고만장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과 세상사를 조금 더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전자는 뭐다? 속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속물. 그러니까 기고만장하게 살아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논하면 나는 맨날 왜 이래 불행할까? 근데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기를 쓰고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고만장하게 나는 정말 오직 돈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기가 다 빠져서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은 뭐다? 속물인간이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인간과 세상을 조금 더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뭐다? 무소유, 그죠? 그냥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부자는 어머니에 양육된 자연으로 이렇게 자연과 같이 물을 넣어가듯이 그냥 사는 게 인간이다. 왜? 인간도 자연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그냥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항상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항상 이 물이 어디다? 나는 올라가려고 역행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도 받고 기도 통하지 않는다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마지막은 죽음으로밖에 연결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도 필요가 없죠. 그 행복의 조건에 우리 돈도 있지만 뭐다? 건강이 최고다는 말도 있죠. 그죠? 건강. 자, 여기에서 식물을 귀히 여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자는 식물이라는 게 뭐냐면 자연의 품에 뛰어든다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머니라는 얘기는 천지 자연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풍속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만큼 고귀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최고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두 번째로 이제 공자의 인간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자는 의에 소인은 이익에 뜻을 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군자란 자기 자신을 수양하면서 지와 행이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혜와 행동을 일치한 언행일치라는 우리가 말도 있죠. 그죠? 그래서 군자란 자기 자신을 수양하면서 지와 행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소인은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앞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걸 멀리 놔놓고는 막 앞서서 자기 어떤 걸 내세우고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고 항상 그렇게 앞서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당연히 나쁜 결과를 낳는다. 여기에도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인과응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나는 참 선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는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게 당연한 그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있다 쳤더라도 자기가 전생에 어떤 업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현세에서 그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또 흔히 그런 말도 있죠. 그죠? 인생은 원샷이다. 미래가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뭐 극락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원샷이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쾌락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동양 철학에서는 반드시 전생에 어떤 업을 닦느냐에 따라서 현세에 그렇게 행해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조상의 어떤 먼 조상대에서 그런 업보가 있었다면 현세 후손들에게 그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깊은 의미로 인과응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군자는 자기로부터 구하고 소인은 남으로부터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
책임 문제에 있어서 군자는 모든 일을 스스로 받아들입니다. 그쵸? 우리도 주위에 군자들 많이 보이죠, 그죠? 내가 책임질게.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들도 여러 많은 세월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접합니다. 그죠? 근데 어떨 때는 굉장히 그 상사를 잘 만날 때는 어떠냐면 모든 걸 내가 책임질 테니까 소신 있게 끌고 가. 그런 분들 만나면 그 때는 굉장히 복이라는 얘기죠. 부하 직원으로서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야, 나도 정말 간부가 되면 저 자리에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굉장히 느낌을 많이 받죠. 근데 어떤 상사가 오면 굉장히 보면 얄미워요. 자기 직원들이 다 해놓은 건 자기가 들고 가서 뭐하나? 자기 몸으로 치안을 합니다. 싹 직원들 이름 싹 뺍니다.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자기 몸으로 사여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리더로서 굉장히 뭡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설사 자기가 리더로서 정말 훌륭한 리더는 자기가 했더라도 직원들을, 왜냐하면 직원들을 그만큼 업시켜주면 이 구전의 효과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의 이 구전의 효과가 최고의 홍보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분 역시 거기에 계속 앉아있는 거 아니죠. 언젠가는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직장에서 다 그렇겠지만 이게 그 승진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 직원이 어떤 직원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죠? 대답은 확실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걸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소인들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군자는 알겠죠. 그죠? 자, 조그만한 것에도 이렇게 군자와 소인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잘 되면 제 탓이고 못 되면 조사 탓으로 돌리죠. 그죠? 항상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불만이 많죠. 불만이 많다 보면 어떻게 한다? 항상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최근에 나온 왓칭이라든지 시크릿 책 보셨잖아요. 그죠? 자기를 그 긍정적인 생각은 자기를 지배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이 결국은 자기 뇌에 들어가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자기가 얼마만큼 컨트롤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못 돼도 내 탓, 잘 돼도 내 탓. 그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석가의 생사관입니다. 석가는 여기에서 생사관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석가는 우리가 재행무상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 불변한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쓰러져가고 없어지고 죽어간다. 이러한 무상지혜는 불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인과의 이치와 삼세의 업,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그죠? 이 업이라는 게 이 사치 않은 집에서 반드시 나쁜 업보가 태어난다라고 얘기했고,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혼백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혼과 우리가 이게 스스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밖에 없다. 그렇지만 법, 나아가 내가 말한 깨달음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좋은 말을 했고 내가 그동안 행했던 모든 것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육체는 비록 썩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동안 행했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영원 불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뭡니까? 그때 석가, 공자, 노자들이 그 생각을 우리가 지금 사상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 속에는 누가 살아있다? 이분들이 살아있다는 거죠. 육체는 우리가 비록 못 봤더라도 이런 그분들이 했던 법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늘날 현세까지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서 영생불멸한다는 겁니다. 그게 곧 진리더라는 얘기죠. 살아가면서 굉장한 삶의 영향이 있더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세 분의 동양 철학가를 이제 마무리하고 서양 철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학의 역사적 흐름은 2500년대에 걸친 서양 철학 역사를 역동적인 철학 역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00년. 그래서 우리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철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죠? 먼저 고대 철학의 이해를 이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첫째, 철학의 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조건과 연결해서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고대 철학의 흐름은 반드시 중세, 근대, 현대와 연관성에 주목해서 고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도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많은 책도 읽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교 다닐 때야 철학자 한두 명 정도 우리가 입에서 오랜내리겠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게 굉장한 어떤 하나의 테마를 잡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학자들이 어떤 한마디 한마디를 얘기할 때 굉장히 유식해 보이잖아요. 또 철학을 논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고상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철학을 알면 공부함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의 흐름부터 중세, 그 다음에 근대, 현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죠? 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지도사이기 때문에 이런 축적된 지식, 축적된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어떤 흐름을 알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학파 또는 시조에 따른 이런 사조를 넘어가는 연결고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자연철학, 후기자연철학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 그 다음에 자연중심철학에서 인간중심철학으로, 그 다음에 폴리스 중심철학에서 코스모폴리스 중심철학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연계를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지만 정확한 개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